어서. 시계가 빨라서.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휴가가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안 쓰는 걸로 하는 거지. 휴가 한번 나오면 앉으세요. 네, 커피 한잔 사달라고. 늦게 오셔서 커피까지 드시라고 그래. 쉬는 시간에 드세요. 졸려서 이 졸음 방지하기잖아요. 이 꽃 그림을 저도 그릴 게 아닌데 제가 한 10년 만에 찾아냈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흐릿하게 번지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 그린 녹색이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간직해놨었는데 마침 눈에 띄어서 자, 본과는 아닌데 도서, 섬을 구분하는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금방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 숙제는 이 섬도잖아요. 섬도. 이거는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작은 묵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새가 앉을 수 있어. 그래서 산 위에 새가 앉았다. 그래서 섬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섬인데 여기도 메산변이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섬서라는 의미인데 도는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선은 섬보단 크거나 작거나 간에 풀떼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서 그러면 섬은 좀 크고 선은 좀 작은 그 섬 일대 여러 부속 도서를 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도보다 더 큰 것이 주가 있어요. 삼스변의 고을주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주가 큰 땅덩어리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성, 경기도 이런 의미로 주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섬주를 써요. 삼각주라든지. 바다 한가운데 솟은 작은 묵틀 섬이라는데 섬의 형질이나 크기, 사람이 살 수 있는가에 따라 구분을 한다. 통상 무슨 도라거니 무슨 섬이라거니 말하는데 요 주자 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좀 없는 것도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맛배기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제주도 할 때 요 주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도, 서, 초가 분류가 명확하지 않지는 않은데 섬과 도라는 표현을 정의하면 주와 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의 섬을 의미한다. 서는 초목이 덮여 있으나 사람이 거주할 물, 농자 활동 공간으로서 부적합한 곳을 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 점이 있어요. 요 점자가 이영점이에요. 우리가 이영역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영이라는 게 뭐예요? 짚을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하던 것을 이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도 옛 사람들은 이영역다 뭐 그렇게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서보다 작으면서 초목과 풀이 있으나 인간 역시 거주할 수 있는 점자로 우리는 읽는데 고려를 방문했던 서흥의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는 섬을 이렇게 점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이 섬이 요 점에서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초라는 표기는 파도 풍랑에 드러나는 작은 암초거나 수면 위로 솟아는 있지만 풀이 돋지 않은 바위섬을 초라고 한다. 도는 바다에 새가 앉아있는 산이고 서는 섬도에 더불어 있는 너여 산이다. 초에는 물에 잠겨 섬이 되지 못하는 바위를 암초라고 잠길 듯 말 듯한 초 이게 그슬릴 초예요. 요 그슬릴 초 파도에 그슬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바위 석자를 붙이면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위에 드러난 바위는 노초라고 하고 요 이슬을 말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 아래 잠긴 바위는 암초다. 그래서 배가 초에 올라앉으면 좌초라고 하는 거예요. 간출한 밀물에 잠기고 썰물에 드러나는 바위를 간출한이라고 한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여다.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여라고 한다. 우리가 여울목 정확히 그 말 뜻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여울목은 대략 개울목, 여울목 그러잖아요. 하천에 폭이 좁고 물이 얕아서 물이 조금 세게 흐르는 목이 좁아지는 곳. 그래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곳. 여울목, 개울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여자가 들어간다. 어디 갔어요? 썰물에 드러나는 바위가 잠길 여자 요렇게 쓰이고 드러나지 않는 바위가 속여라고 해요. 물때에 따라 잠기느냐 드러나느냐를 놓고 붙인 이름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도를 보면은 장모, 열을
장모음으로 이어 이렇게 쓰고 우리가 선도자를 붙여서 이어도가 됐다. 원래는 여라는 의미죠. 민담에서 젖은 저쪽이었던 여가 물출렁거릴 여 섬이라는 불렀다. 그러다가 잠길 여가 되어서 이 여자가 용궁으로 떠나는 나루터였다. 백리를 나간 어부나 물질 나간 해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성에 들러 용궁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성은 바닷속에 있는 저쪽 피안의 세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청준의 작품 여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어도는 분명 파도 4m 아래에 있는 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해양과학 기지를 지어서 우리의 국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 아이들이 이 섬이 발견된 이렇게 정확히 우리 국토로 편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75년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미 이 이어도를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파랑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파랑도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녹두장군을 부를 때도 그 노래 파랑새야 파랑새야, 우리는 파랑새를 어떤 희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쪽 세계에서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랑도라는 섬은 일본 아이들이 이 이어도를 파랑도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호하지만 좀 구분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파랑도라고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주도 도민들은 파랑새야 파랑새야 이거를 1900 동학이 1895년도 이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희망을 의미하는 의미로 파랑새야 파랑새야 제주도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희망의 섬으로 거기에 일본 아이들이 파랑도다 이렇게 기명은 했겠지만 본래 우리 민속의 의미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와 초를 구분을 해서 서양에서는 로, 암초성, 단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잠기고 드러나고 의미를 다 부여를 해서 우리 민족이 바다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관찰을 했는지 한번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167년에 송나라 사신의 일원으로 고려에 온 성이 지은 선화봉사 고려도금 기록에 송나라 시대 때 1167년 사람의 인식의 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선화봉사 고려도금을 이렇게 다시 오류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류 수정을 하고 책을 이렇게 다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결이 흘러서 소용돌이 치는 것, 모래와 흙이 엉기는 것, 산과 돌이 치솟는 것을 말하니 각각 그 형세가 있다. 이를테면 바다 한가운데 땅으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하는데 주 따위가 그것이다.
송나라 때 10주 큰 섬을 의미하는 거죠. 작으나 역시 이 주보다 작으나 살 수 있는 것은 도라고 하는데 삼도가 그 따위 것이다. 도보다 작으면서 서라고 하고 서보다 작으면서 초목이 있으면 섬, 이영이라는 의미의 이런 한자를 우리는 점으로 읽어요. 또 뜻은 섬으로도 표현을 해요. 섬과 서가 같으면서 그 바탕이 순전히 돌이면 초라고 말한다. 서금이 남긴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서가 있다. 오서는 곳곳마다 있으나 협계산 가까이에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정해 북동쪽 소중히 큰 바다이다. 큰 바다 안의 군산, 우리나라 군산이에요. 그와 마도가 어디 있죠? 안면도에서 안흥항 바깥에 무슨 항이죠? 지금 안흥항이 그 바깥섬으로 나갔어요. 신진항? 네, 신진항. 신진도에 항을 다시 만들어서 신진항이 됐어요. 거기에 마도라고 있어요. 여기서 도자기, 보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대체로 사공들은 바다의 산 위에 작은 산을 가리켜서 서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군데 5산이 서로 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오서라고 했다. 아마도 군산 지역에 있는 섬 모여 있는 것을 서금은 오서라고 그 서금을 안내한 사공들이 오서라고 안내를 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서금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괴섬을 얘기를 하는데 백의도 동북 쪽에 괴섬은 백의도 동북 쪽에 있는데 그 산은 여러 섬들보다 훨씬 크다. 여러 산이 있고 부서진 암초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괴섬. 근데 여기는 한자로 점자를 써놨어요. 고섬섬. 고점점이죠. 발음대로 읽으면 5일 병술은 날씨가 청명하였는데 고섬섬을 지나갔다. 죽도에서 멀지 않고 그 산이 유사한데 역시 주민이 있었다. 고려의 습속으로는 자위, 고슴도치 털을 고섬섬이라고 한다. 이 산의 나무들은 무성하나 크지 않고 바로 고슴도치 털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위 섬에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으니까 고슴도치 털처럼 부숭숭하다. 그런 의미였겠죠. 이 죽도는 어딜까요? 흑산도 연안. 네? 옛날에 죽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로 이주를 가서 독도를 죽도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 독자가 독도를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이 죽도는 울릉도 바로 곁에 있는 관광 가시면 그 죽도에 올라가시죠. 한 사람이 그 위에서 섬을 짓는 그거 아니냐. 너네가 말하는 독도는 이 죽도다. 일본 애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도는 바위 독자, 바위섬을 독도라고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하죠. 여기 보면 초가 있어요. 쌍여초. 쌍여초는 그 산이 심이 커서 도서와 다름없다. 앞의 한 산에는 초목이 있기는 하나 그리 빽빽하지 않다. 이영이 없다.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우섬서라는 우섬서는 작은 바다 가운데 있다. 한봉우라 유독소사나 형상이 엎어놓은 바리와 달만인데 바리가 뭐예요? 박주발 둥그렇게 가운데가 좀 날카롭다. 고려인들은 그것을 소염통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보게 된다. 또 형체가 이상과 닮고 약간 작은 것은 개신석, 닭의 염통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우신서는 소의 염통이고 이보다 작은 섬은 개신서가 했다. 그리고 또 초섬이 나오죠. 이 섬 정자를 이렇게 썼어요. 초섬의 용도는 중국에서 포대를 담는 것과 같다. 포대가 뭐예요? 가만히 자루 줬죠. 그 형태는 망태기 같은데 풀을 넣고 만든다. 무릇살, 밀가루, 뺄나무, 숯 등속은 그것을 가지고 담는다. 산길을 갈 때 수레가 불편하므로 흔히 그것을 담는 것을 마필에 싣고 간다. 우리는 이 섬을 풀이나 지프로 엮은 포대 그런 의미로 섬이라고 썼던 거죠. 가만히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바다를 섬을 의미하는 한자들이 이렇게 1160여 년대에 송나라 사람이나 고려인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고려 도경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염이라고 하죠. 한염, 상한염, 중한염, 작은 섬들. 요 점자에서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의 섬이라는 고어, 혐에서 왔다고 해요. 혐과 점과 섬, 염, 요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김희배 선생 같은 분들이 좀 달라붙어서 저는 그 의미를 해치려고 섬을 한자로 이렇게 분기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 염자를 섬의 어원으로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칠고 투박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을 소금 염자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학자들의 분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염자는 아주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청명산성 13쪽으로 한번 19쪽 화량진성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화량진성 왼쪽이요? 19쪽이요. 19. 화량진성. 지난번에 조금은 지나갔었죠. 네. 몇 페이지까지 갔는지 제가 10분은 지나갔고. 아마 요게 있는 거 보니까 20쪽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죠. 화량지는 들보량자를
썩죠. 이거는 거친 곳, 거친 땅, 뭐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근데 꽃이 있는 하여간. 그래서 요게 그 화량 진성 축성 방식을 보고 20쪽에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훼손된 의미도 있지만 그냥 방치된 의미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량진이 당성진이지 않았을까. 통일신라가 서북쪽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구진, 안산시가 지금은 거기에 별망 장구진을 두고 강화도 쪽에 혈구라는 마을에 혈구진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성진이 이곳에 기원하지 않을까? 왜? 그 당성 앞에 있는 은수포가 가장 유력한 당성진의 대상지로 판단이 되는데 매우 뻘이 낮아요. 그리고 바다 입구가 아주 좁은데 약 불과 한 300m 정도 되는데 갯골 하나로 들어오면 해대 상금 안은 매우 넓다. 병목 현상으로 물줄기가 하나가 들어와서 갈래갈래 퍼지면 나무가 이렇게 수목이 퍼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무 숫자를 쓰고 은하가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은수포라고 했다고 하는 그 토박이 남양 홍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량진은 고려 초기까지 서역으로 나아가는 한류의 출항구였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 2002년도 그 경기학회에 그 지역에 관련하는 소논문을 이렇게 이제 게재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연하게 우리 고대 한류의 출항구였다. 화량진 당성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와룡산, 여기서 또 와룡이 나오죠. 제갈공명의 와룡 선생의 호라는 거죠. 근데 높이는 108m이고 그 화량진성이 그 둘레에 있고 바로 그 포구에 연접해 있어요. 언제 한번 답사를 가시면 여름보다는 겨울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량진성을 남경성, 남경두 토성 뭐 이렇게도 불러요. 이 남경진 산성, 남경산성 혹은 화량진성 여기가 이제 수군 본거지죠. 그 성에. 그래서 중국으로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백공리 원에서 묵어가지고 이제 배가 들어왔다 말이 나면 화량진성까지 혹은 은수포까지 와서 건너오는 나룻배를 타고 여기에서 배를 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작은 갯골을 남경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은 전곡 이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게 남경천인데 남경교라거니
남병 대교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정대구 선생님 같은 분 계셔요. 그래서 이 화량진 수군영이 수군첨절 제사영이 왜 화량진에 있었는가? 이 마산 수도를 통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세곡선들이 마산호 앞으로 해서 이 분자호 경기만 내안으로 해서 소래산, 송도, 강화도 이렇게 해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기만 연안의 섬들이 큰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화량진이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화량진은 언제 설치되었어? 고려시대 때. 그러면서 고려 말에 외구가 엄청 들끓잖아요. 그래서 외구가 이 화량진을 불태우고 쳐들어오고 해. 수군 본거지인데도 고려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군사력이 무너진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자연도에서 노략질을 한 왜군들이 그 다음날 남하하면서 남양의 화량진을 불태웠다. 이런 기록들이 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화량이라는 지명은 돌이나 들판을 일으키는 차자입니다. 그래서 지와리 유래를 보면 거지동과 매화동, 화량, 매화, 매쟁이, 화령, 채령, 거지동 이렇게 묶여서 거지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화 화자가 붙어서 지화리 이렇게 된 겁니다. 1914년에. 요거는 영지 지자죠. 이기 지자로 쓰이나요? 매화정이라 불리는 마을의 지형을 매화낙지영이라 하고 매화당 지금은 매쟁이로 불리죠. 이옥 선생이 영조, 정조, 순조 연간에 정조와 문체반정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문사이신데 이옥의 글에 우리 마을, 바로 우리 마을이 남양 매화동인데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남양의 매화동이 어딜까?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도 이옥 선생이 우리 남양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서신에 매화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신 매화리에다가 방점을 찍고 조사를 했는데 전혀 이옥이라는 인물이 안 나타나요. 근데 지와리에 매쟁이, 매화정 이 지명이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살펴본 바로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붙어서 이옥은 할아버지가 서울 출신으로 처가가 금당리이다. 근데 처가 죽었어. 그래서 처의 사촌 여동생 처제를 다시 후치로 데려와서 자식들을 낳고 본처 자식하고 같이 키웠다라는 게 이제 이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옥 선생의 본가는
송삼면 지왈이 매화동이다. 근데 이옥 선생이 왜 유명하냐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정조와 문채관장은 뭐냐?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아주 우수하게 방수에 붙여졌는데 정조가 봤을 때 신문체, 고문진체가 아니야. 그래서 잡것으로 보는. 그래서 과거에 불합격시켜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이게 3번을 반복을 하고 그러는데도 고치질 않아요. 이옥이 결국은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초라하게 고향에 살다가 그런데 이옥의 묘소가 화성이 없어요. 나중에 뭐 추록을 해보니까 의정부 송산에 있대요. 아마 후손들이 그쪽에 가서 살아서 끌려 옮겨갔을 수 있고 또 화성의 인물 홍유손이라는 사람도 자기 스승의 고향 포천 오림포로 가서 살았어요. 그러한 연유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세종연간에 살았던 홍유손하고 정조 순조 연간에 살았던 이옥은 교류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신지식인들로서 어떤 그 반항아적인 그러한 품성을 서로 소통하고 딱 흠모하지 않았을까? 소설을 쓰자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령은 와룡산 화량진포에 삼국시대부터 군진이 설치되어 중국과 왕래 출입 관제하던 곳이다. 이렇게 화량진 혹은 남경성터이다. 대부분 부가는 요 20쪽의 사진을 보시면 흑백이어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성돌 쌓아진 것 이런 밑에 좌측 사진을 보면 뭐 하여튼 남아 있습니다. (1700년대에) 제작된 남양읍지 기록을 보면 1485년 성종 16년 1485년 수군 만호를 두었다. 1580년 선조 8년에 수군 절도사를 두어 수군 천절 제사영을 운영하였다가 1629년 인조 7년 교동으로 이 수군 천절 제사영 수영을 교동도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둘레는 2777m이다. 서해를 관할하는 수군의 본거지로 오늘날 서해함사령부와 같은 그래서 지와리 마을 북쪽 해변은 마산수로이기 때문에 외국의 이양선들이 1800년경에는 수시로 마산수로를 통해서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하는 게 마산포예요.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런데 이거는 보물이나 사적이 아니에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조사도 아직까지 안 돼 있고 복원도 뭐 당위성을 잃고 있죠. 이 성 역시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피해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돌이 갯벌에 갔다가 탁 실리면
불양식장 하기 좋은 돌들이 사람이 하나 정도 안을 수 있는. 그런데 바로 100m 접경까지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함부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국보 반열에 드는 문화재면 그래도 뭐 지켜질 당위성이 더 크겠는데 뭐 사유지 개발하는데 큰 좀 불편함이 걸림돌로. 그리고 이 화양진을 안으로 들어서면 솔매, 중송리, 솔매 포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소종당의 설화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나당 연합 때 소종당의 군대가 이 솔매, 이 화량진 당성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까지도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솔매포구 마을이 뭐 이렇게 다 좀 개발되고 집들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포구 마을은 어떻다고요? 형식이? 포구는 주로 이렇게 가파른 비탈지에 앉아요. 그래야 물이 골짜기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들이 작고 다다다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작게 붙어 있다. 솔매 마을에 가시면 그런 지형의 그런 촌락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벌써 오래된 상황이어서 그 집들이 빠져나간 그런 흔적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성은 육군진이라면 이 화량진성은 수군진으로 이렇게 협진하는 관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시기에 들어서는 좀 더 앞에 나가 있는 화량진성, 수군진은 중요하게 활용이 되었으나 군인이 있으니까 당성 안까지 군대가 배치될 어떤 그 의미가 이렇게 낮아졌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당성이 의미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성 지역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당성 지역을 확보함으로 머릿수와 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시기마다 국가의 융성기를 구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중어리이고 중심지이고 그 곡창과 어떤 군사적 중요지였기 때문에 대서역, 한반도 대서역을 이어주는 아주 맥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3세기 이전부터 5세기 중반까지는 백제가, 이후 7세기 중반까지는 고려가, 7세기 이후 통일 신라 시대로 순차적으로 지배하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당성 지역 각지에 산재한 항포부를 나서 서해를 최단으로 횡단 서역으로 진출했다. 당성에 가면 실크로드 기점으로 해서 경상북도가 약 10년 전에 그 실크로드 탐사대를 출발시키면서
물론 출발은 금성 경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성에 와서 식수를 하고 기념비 세우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인천으로 가서 그 배에다가 그 차를 실어가지고 실크로드를 나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당성 입구에 가시면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인석 시장 때 시장이 꽂혔어요. 그래서 역으로 화성에서 한반도 실크로드를 역 탐색하는 과정에서 약 한 100여 명이 2박 3일인가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당시 위나라와 이제 위 이후에 이제 당나라죠. 그래서 최단 항로였다. 그래서 이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서 못 살겠잖아요. 이 평양, 황해도, 평안도를 뺏기고 한강 이남까지 밀려 내려가니까 백제가 위나라에 사신단을 보내서 고구려전 위에서 압박해. 그럼 우리가 밑에서 칠게. 사신단을 보내다가 고구려 함대에 걸려가지고 혼을 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고구려가 본격 남진을 하고 당성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를 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치고받고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고구려의 왕이 이 경기만 연안의 어느 성에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느 성인지는 기록되지 않을 텐데 경기만 연안이면 어느 성이 있습니다. 뭐 당진의 비파성도 가능하겠지만 거기까지 내려갔을까요? 초기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수도를 정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며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는 과정에 대방, 황해도 지역을 백제는 고구려에 빼앗기게 되죠. 결국 한강유역을 지켜내지 못하고 고구려 장수왕이 강력한 남방 경략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는 433년 나제 동맹을 맺고 때로는 서로 갈라치고 때로는 다시 이렇게 붙고 때로는 신라가 커지면 백제가 쫓기다고 고구려에게 형님 도와주세요. 혹은 신라가 초기에는 고구려에 형님 도와주세요. 백제가 못 살게 굴어요. 뭐 이렇게. (475년) 위례성을 장수왕 고구려가 점령하고 개로왕을 살해한다. 개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은 즉위한 뒤 웅진으로 천도를 한다. 한성 백제가 웅진으로 갔다가 공주로 천도하는 거죠. 493년 고구려 문자왕 때 신라 소지왕 15년에 백제 동성왕 15년에 국혼을 계기로 나라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공수 동맹을 맺는다. 고구려에 빼앗긴 땅을 회복한다.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되찾은 땅을 2년 뒤에 신라한테 홀라당 뺏겨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라가 당나라와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는, 사신을 보낼 수 있는 당성격을 확보하는 거죠. 뭐 이런 건 자세한 건 아닌데 439년 장수왕은 중국 남쪽에 있는 송나라의 남송에 말 800기를 해상 운송하여 송나라를 지원하여 북위를 간접적으로 공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백제가 북위를 통해서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압박하니까 고구려는 북위에 똥침을 주기 위해서 송나라를 말을 주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0년대에 동북 이 한반도 일대의 국제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 송나라 군사를 강화, 북위를 견제하는 한편 백제 신라가 남송과 외와의 일본과의 교역 교류를 차단 봉쇄하였으며 이 경기만 서해를 장악하면 가능하잖아요. 해안 봉쇄를 통해서 몽골 지역 연나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위를 사방에서 견제토록 했다. 위구르족하고도 고구려가 통교를 한 거예요. 북위를 압박하기 위해서. 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책에 612년 1월 수양자는 1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영성을 침입하였다고 을지문덕에게 대패하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신라가 막 성장을 해요. 642년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요. 해서 의자왕은 큰 힘을 뒤에다 치고 대야성 합천지역이에요. 40여 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대당 교섭상의 요충지 당성을 점령하여 신라를 고립시키려 했다. 이때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15만 원정군에 의해서 나당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660년 백제가 668년 고구려가 깨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신라와 당나라에게 멸망하였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504년 진흥왕 때 당성을 확장 축성하여 당성진으로 본격 경영을 했다. 서해를 통제하고 수군진으로서 활양하는 당나라로 진출하는 출구로서 경기만 여타 지역에 자 우리가 당성하고 활양진성을 따로따로 볼 수 없다라는 그 당성 아래에 은수포가 있잖아요. 은수포 너무 들어앉았잖아요.
마산수로에 살짝 돌아앉은 화량진성은 큰 배를 편안하게 띄울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 갯골이 있기 때문에 은습까지 배가 들어오면 얹힐 수 있고, 그래서 이 화량포, 그래서 829년 당은군의 당성진으로, 강화의 혈구진으로, 안산의 장구진을 설치하였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청해진과 같은 개념인 거죠. 청해진은 신라가 최단으로 남쪽 중국, 산동, 이 서해안 전역을 장보고가 상단을 꾸릴 수 있는 거였다. 그리고 이제 당홍의 선시조 홍천하가 639년 고구려 영유왕 때에 고구려 영유왕의 요청으로 고구려에 왔다. 아니겠죠. 이때는 한참 당과 고구려가 싸우는데 당나라의 학살을 요청하기는 어울리지 않죠. 하여간 고구려에 왔다가 통일신라에서 벼슬하여 당성에 봉해졌다는 이팡지가 당성 화량진 맞은편 은수포가 남양홍시의 내항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 기록에 63년의 시차가 있어요. 아마도 기록의 오류, 후대에서 기록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신라 시대 때에 당나라의 파락사를 요청을 해서 신라에 어떤 벼슬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900년 고려 건국시기 왕건의 후백제 결혼과 대결, 당성 지역을 평정하였다는 기록이 한반도 중부 지역을 견고히 하는 의미를 짐작합니다. 고구려의 개성 개국으로 예성강의 병란도로 물력이 오게 가지만 남중국 진출 기지로 활용이 고려 중기